이제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수출이네요. 반도체 칩도 보이고 배도 보이는데 어떤 내용일지 열어주시죠.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수출 승인 정말 이어질 수 있을지 두 번째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H200 칩 관련해서 정말 이제 미국에서 풀어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성선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제 CES에서 엔비디아 젠슨 CEO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얘기를 한마디 할 때마다 이제 주인공이죠. 주가가 들썩들썩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멘트가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젠슨 황 CEO가 직접 언급한 내용을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H200의 중국 수출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승인된 현황을 본다라고 하면 일단 엔비디아와 미국 정부 간의 협의는 일단 뭐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거의 조율이 끝났고, 그러니까 거의 파이널 포이스,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전망을 하는 걸로는 2월 중순, 그러니까 춘절 전후로 해가지고 첫 출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엔비디아의 H200 이 수출 허용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이거를 막았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했었거든요. 뭐 중국에 파는 게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겠냐라고 볼 수 있지만 매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적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젠슨 황 CEO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로비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제발 좀 허용을 해달라 뭐 이렇게 막 한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효과가 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이미 공급망을 재가동했고 일단 생산 라인에서 실제로 H200 을 실제로 생산 중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곧바로 물량을 출하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2월, 그러니까 2월 중순쯤 해가지고 출하되는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하는 끝났다, 거의 뭐 엔비디아 쪽에선 준비가 다 된 상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최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이게 엔비디아가 H200 칩 관련해서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매출에도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매출의 부분은 약간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왜냐면 지금 H200이 지금 중국 제한적으로 지금 수출을 승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승인을 했는데 사실 그 상위 버전이죠. 블랙웰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 격차 유지에 대한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H200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입장이 되려 더 좀 별로 필요 없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구매 승인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네,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승인 여부에 따라서 일정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량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정부의 그런 어떤 그 스탠스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H200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궤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성장은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막 뛴다?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글에서 나온 TPU라든가 지금 브로드컴에서 나올 또 AI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대항마들이 지금 나오면서, 경쟁사들에서 대항마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엔비디아가 약간 좀 주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히려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좀 다르게 좀 흘러가네요. 그럼 여기서 아까 중국 키워드가 살짝 나와서 이제 반도체 소재 쪽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중일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이 포토레지스트 관련해 반사 수혜를 계속 입을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성선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중일 싸움에 우리가 옆에서 이제 덕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2019년도였죠. 일본이 이제 우리도 사실 겪었죠. 네, 한번 겪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거를 단순한 테마로 볼까, 구조적인 변화로 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우리한테 정말 큰 구조적인 어떤 수혜가 되긴 조금 미흡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약간은 조금 중립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아셔야 될 게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냐, 반도체 공정에서. 왜냐면 이 PR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제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릴 때 이제 빛 반응 화학 물질이 이 PR 포토레지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쏘면 성질이 변하고 그 변한 부분을 남기거나 제거를 해서 이제 굉장히 얇은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PR 품질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제 회로가 틀어지고 그다음에 수율이 깨지고 칩이 통째로 불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소모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수율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 예민한 거고요. 근데 일본이 이제 이 PR 분야에서 굉장히 최상의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면서 뭐 수출을 안 한다 이렇게 좀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건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더 이상 일본만 믿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한국 업체로 좀 눈을 돌려볼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 보면 관련주들이 올랐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만약에 이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수혜는 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PR의 유통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막 쌓아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볼만하고 아직까지 뭐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뭐 삼형 NC캠 그리고 뭐 솔브레인 요 정도는 사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립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종목 선별해서 본다면 좀 네. 그래도 수익률이 좀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최창림 전문가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사실 관련주들의 주가만 보면 그래도 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투자하기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반도체 섹터, 뭐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도체 수요가 뭐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소부장 기업들이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좀 소외감을 받을 정도로 네. 오늘 거의 뭐 대형주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아직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부장 기업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동지 세미캠이라든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유리기판 쪽이거든요. 근데 유리기판 쪽 관련된 포토 레지스트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YC캠. YC캠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지금 조정 나오고 재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실리콘 웨이퍼에서 유리기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제 뭐 이나도부터는 물리적으로 더 소형화가 안 돼요. 초소형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유리기판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이 저전력입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소형화, 그다음에 전력 소모가 적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유리기판은 대세가 될 거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용 포토레지스트를 제작하고 있는 YC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지금 중일 갈등이 지금 격화가 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독보적이죠. 반도체 쪽에서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지금 HBM 쪽에서는 2027년도까지 우리나라가 독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뭐 미국이랑 일본이 지금 급하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않았거든요. 거의 소재 부품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TSMC와 이제 구마모토 현에 1공장과 2공장까지 지금 만들면서 제조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그동안 깔아놓은 공급망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뭐 지식 재산권 이런 부분들을 쉽게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기술 격차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뭐 당연히 뭐 삼성, 하이닉스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좋은 종목들 많이 담아 놓으시면 다음 주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소부장주들 이제는 좀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도 좀 보셨고 소재에 좀 국한해 보기보다는 유리기판 내에서 YC캠도 조금 더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수출 관련해서 이 조선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해요. MRO 관련 모멘텀도 있고 수주 모멘텀도 나오면서 이 새해 들어서 조선주 다시 볼까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먼저 성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주? 사실 제가 지난 하반기까지만 해도 사실 조방원은 잘 안 네. 보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선을 지금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봐야 될까라고 하면 전 솔직히 이 부분도 조금 중립적. 왜냐하면 사실 조선은 지난 3년 동안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한 번 더 뭐 컨텀 점프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메인 주도주가 되려고 하면 사실 저는 더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우리가 뭘 가장 큰 수혜를 볼까 이렇게 했을 때 또 조선이 부각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MRO는 게 배를 수리해주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이 많이 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뭐 LNG선도 수주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많이 수주를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수주가 된 거 자체가 뭐 일단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조금 아직 멀었고 그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LNG선을 실제 수주한 게 36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게 33이에요. 33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3척도 수주한 수준이고 이게 뭔가 수주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실적 시즌에 저는 조선주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할 것이냐, 뭐 어떻게 보면 반도체처럼 갈 것이냐, 바이오처럼 갈 것이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무거울 수 있지 않겠나. 하지만 저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측면에서는 조선주는 하나 좀 넣어줄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 대표님 마음속에 컨센서스를 좀 채울 만한 수주가 좀 나와줘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최 매니저님의 좀 의견도 살짝 궁금한데 그래도 네. 조선주 저는 실적 시즌이니까 신규 진입해볼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떤 잭팟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거고요.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그런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실적이 기반된 상태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아직 슈퍼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실 배를 많이 만드는 거를 넘어서서 미국 MRO 시장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 수주가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캐시카우가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지금 조선업 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비중이 글로벌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점유율 합치면은 글로벌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은 원래 중국이 1위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1위였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는 조선업 강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지금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손을 벌릴 수도 없고요. 특히나 군함이나 뭐 잠수함 이런 거를 유지보수 관리 그렇죠. 안보와 이거를 직결되는군요.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에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부분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조선업이 성장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 전에 조선소가 400개가 넘게 있었지만 지금 50개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남은 조선소마저도 지금 하나가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조선업은 한국이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지속적인 캐시카우가 발생될 거다. 그리고 실적이 찍히면서 아마 어닝 시즌과 함께 조금씩 꿈틀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첫 번째 우리 투자 전략실 조합인데 의견이 이렇게 다르니까 너무 재밌어지는데요. 다음 주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